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부 진행을 맡게 된 익스트림 무비 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환호성이 없어서 좀 기운이 빠지네요. 네, 오늘 남산의 부장들 이제 일반 관객분들하고 이제 첫 번째 시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감독님이 좀 긴장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또 뭔가 좀 기대도 많이 이제 하시고 계신데요. 감독님 입장하실 때 좀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민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사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개봉도 전인데,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좀 긴장된 것도 좀 풀고 할 겸 감독님 잘생겼다는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감사드립니다. 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이제 늘 하던 대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좀 정리를 하셨다가 제가 여쭤볼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남산의 부장들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를 뭐 결심을 하게 됐는지 어떤 게 시발점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와 함께 감독님이 이 이제 원작이 되는 책에서 어떤 부분에 좀 매료가 돼서 영화를 결심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게 되셨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한 1996년도인가 7년도에 이제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접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남산의 부장들은 1990년도에 동아일보에서 한 26개월간 연재됐던 논픽션이에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제 제가 몰랐던 어떤 근현대사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는 어떤 되게 흥미진진함이 있었고 그거를 중앙정부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이제 되게 그 방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0년대니까 그게 그렇게 녹록진 않은 시대였던.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날카롭게 되게 그 취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되게 과감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그 원작 당시에는 김종식 기자님이셨으니까는 어떤 기자 정신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영화 학도였었는데 이게 혹시나 나한테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한번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내부자들을 끝나고 2016년도 한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원작자님한테 연락을 해서 영화판권이 팔리지 않았으면은 제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판권을 제가 구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작은 18년에 어떤 되게 그 방대한 서사를 담고 있지만 중앙정보부의 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서사를 담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 이렇게 영화로 옮기기에는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그 중앙정보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40일을 그게 가장 드라마틱했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을 그리고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가 상당히 저한테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파리에서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죠. 그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 사건과 11.6 사건은 되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되게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위해서 파리에서 그런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그 충성이죠. 대통령을 향한 충성. 근데 어떻게 그 충성이 20일 뒤에 그 대통령을 향한 총성으로 바뀌었을까? 그게 일단은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그게 저한테 이 작품을
하게 되는 어떤 단초였던 것 같아요. 그 남산의 부장들이 이제 뭐 하나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이제 질주하는 영화인데 말씀하셨던 사건의 어떤 재구성을 하는 가운데 이제 특별히 좀 어떤 인물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감독님은 이 주요 인물들의 통해서 뭔가 좀 관객분들에게 뭔가 어떤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가령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되게 큰 사건이고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되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그게 어떤 되게 뚜렷한 대의적인 이유나 혹은 되게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어떤 그 당시에 그 인물들의 어떤 관계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사건을 쫓아가는 영화긴 하지만은 이 인물들의 내면과 심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충성, 배신, 모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파국적으로 이렇게 치달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신경쇠약증에 걸릴 수밖에 없던 사람들 각자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1인자는 2인자대로 1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또 피곤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또 김규평 부장은 김규평 부장대로 다 그런 어떤 심리들을 이렇게 되게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극 중에서 배우들의 어떤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 캐스팅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요 인물들의 어떤 네 명의 어떤 캐릭터에 맞는 그 어떤 배우들의 캐스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시나리오 때부터 생각을 했던 배우들이에요 다. 그게 되게 운이 좋게도 캐스팅이 됐고 근데 그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싱크롤 외모가 사실은 첫 번째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소화해내고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이 필요했고 지금의 그 여러분이 봤던 그 배우들이 이제 그 배우들인데 진짜 명배우들이죠. 말 그대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닮음을 연기하는 배우들. 닮음을 연기한다.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닮음을 연기하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척 즐거웠죠. 행복하고. 그 이제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다양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어떤 묘사를 할 때 좀 아무래도 뭔가 이걸 격렬하게 다룰 수도 있고 뭔가 좀 차분하게 뭐 진지하게 혹시 뭐 차갑게라든가 뭐 이런 영화적인 일단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톤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이제 좀 전작들하고 조금 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차갑고 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책의 이야기를 정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아까 이병헌 씨가 뭐 제작 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살짝 마해강이 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사람이 뭐 한번 좀 잘못되면은 좀 조용해지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존 인물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흥분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흥분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중립적인 시선에서
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예. 그럼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남산의 부장들 원작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저기 여기 보인 여기 몇 번이라고 10번?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남산의 우장들 영화 이게 이 사건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어서 좀 더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이런 흐름 그 사건의 흐름을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 색을 띌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장면마다 좀 이 장면에서는 좀 드러내고 싶지만 차마 영화에서는 좀 이 사건에 대한 뺐던 이런 델리트돼서 삭제했던 이런 장면들이 혹시 시나리오상에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없어요. 그럼 왜냐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으려고 했던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나리오에 그거는 없었어요. 그럼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그 장면들을 모두 다 모두 다는 아닌데 네. 그게 정치적인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주 예전에 물음표로 둔 채 잊고 있던 커다란 사건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영화의 핵심적인 소품으로 등장한 이제 구두를 이제 그렇게 연출하신 그 계기가 좀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사실 박용각 전직 부장이랑 박용각 부장이랑 김규평 부장은 실제 사건에서 실존 인물들은 선후배 사이예요. 친구가 아니라 제가 그걸 친구로 바꾼 건데 그건 같은 지금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다른 두 인물이 영화 보다가 하나의 인물처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인자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버려지는 비극적인 어떤 운명을 같이 타고난 그런 하나의 인물처럼 보여지길 바래서 사실은 친구 설정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구두도 사실은 한 사람은 왼발이었고 한 사람은 오른발이었고 그걸 구두 없이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구사하던 권력자들이 자기 구두도 없이 그렇게 마지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초라한 쓸쓸한 모습을 담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정확하게 투샷도 마찬가지고 측면샷도 마찬가지고 되게 데코로 찍었어요, 그냥 딱 접히면 일치할 수 있게끔.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저쪽에 후레쉬까지 비추신 분. 네, 영화 잘 봤는데 전 궁금했던 게 그 김 부장이 오른손목에 염주를 차고 있던데 그 염주를 차고 있는 그 의미가 종교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소품으로 찬 건지 궁금한데요. 왜 차고 있던 건가요? 불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존 인물이 그래서 염주를 차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 특히 그 미장센이 좀 근래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특별하게. 네. 일단은 좀 화면을 채우기보다는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물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보다 좀 냉정한 시선이 좀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물에 집중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앵글도 마찬가지로 되게
보면은 좌우 대칭이라든지 상하 대칭이라든지 그런 걸 쓴 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박들이 있어요 다. 신경쇠약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화면 안에서도 좀 이렇게 강박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인물들을 잡을 특히 미디움 샷을 잡을 때 정면 미디움 샷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관객들 이 인물들이 사실은 다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어떤 역사에서 다시 이렇게 살려온 인물들인데 뭔가 좀 초상화를 보는 듯한 관객들이 듯한 느낌 혹은 명함판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손을 드시고. 네, 여자분. 예, 제가 이 영화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사실하고 그 싱크로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이걸 갖다가 좀 허구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보고 이렇게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건들은 실제에서 다 가져온 거고요. 사건들은.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관계성이나 인물들 간의 어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건 다 영화적인 상상력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는 가령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되게 베일에 쌓여진 이야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내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내부자들이랑 조금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자들도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어떤 그런 팩트, 기사 이런 거에 어떤 비하인드를 제가 그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아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뭐 말씀하신 내용과 해서 그 엔딩에서 주는 그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육성에 대한 것이 어떤 관객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이제 뭐 감독님이 아무래도 좀 열린 결말로 좀 선택을 네, 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맨 끝자리. 네, 끝에.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2시간 동안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게 최근에는 이런 작품을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연출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오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캐릭터를 뭐 더 보여준다거나 감정을 아니면 뭔가 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오히려 영화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다면은 영화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고 하지만은 영화 자체가 들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선과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아마 웃음기가 가장 없는 영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걱정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뭐 질문하신 그 뭐 긴장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막 좀 긴장도 긴장이지만 제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들만의 어떤 리그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뭐 권력에 대한 암투, 뭐 배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공포로 와닿았어요. 내가 뭔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그렇게 그들이 뭔가 결정하고 행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감독이 연출하신 어떤 그런 인물들 간의 대립 속에 어떤 긴장과 공포가 주는 것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네, 영화
감사히 잘 봤고요. 그리고 영화 중에서 아까 웃음기 방금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웃었던 부분 중에서는 뭐 남산 가서 돈가스 맛봐야겠네 뭐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님의 전전 작품에서도 뭐 이병헌 씨가 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이런 부분이 뭐 애드립으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 배우들이 뭐 씬이 대부분 진중해서 애드립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애드립으로 해서 뭐 씬이 뭐 좀 추가로 컷을 따셨다든지 뭐 이런 장면도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애드립은 전혀 없었어요. 그 돈가스도 시나리오 있던 거고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남산에 돈가스 집이 막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자료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용각 부장의 별명이 돈가스였죠. 남산 돈가스.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이, 그러니까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드립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또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히또 몰디브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배우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좀 이렇게 열고선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보셨다시피 뭐 미장센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일정한 톤 안에서 다 그 톤 안에서만 딱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오버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막 떨려요. 저희 집안에 어르신이 남산에 가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시사회 갈 때부터 좀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감독님한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원작이 아무래도 기자님이 쓰신 거다 보니까 중립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왔는지 많이들 느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본인의 정치색이 있으셨다면 그거를 절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추가로 그 이병헌 배우님이 이제 총을 이제 쏘고 난 후에 그 피를 밟고 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웃음을 좀 넣고 싶으셨던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셨는지, 개인적으로는 그걸 밟고 넘어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이면서 그게 진짜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저는 그 정신이 되게 놀라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녹록지 않은 그 시대에 그렇게 글을 쓰시고 그렇게 취재를 하시고 그거를 또 동아일보가 되게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연재를 했다는 거는 마땅히 지금도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원작에 갖고 있는 또 그 문체에도 담겨 있어요. 그런 어떤 정신과 그런 어떤 태도와 시선들이. 그래서 제가 연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원작에서 그런 어떤 정신과 시선과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인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그 장면은 뭐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 그 김규평 부장이 자기가 모셨던 그 대통령을 죽이는 게 되게, 저는 멋있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비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막상 죽인 다음에는 되게 허둥지둥 되는 느낌? 그 제정신이 아닌 느낌?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연출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육군본부로 가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김 부장의 그 표정에서도 남산으로 갈까요, 육본으로 갈까 할 때
맨 처음에 생각하다 그냥 공허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제 의도는 사실 조금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부군을 잃은 어떤 병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좀 그런 걸 좀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김규평이라는 인물이 계속 이제 시종일관 어떤 감정을 굉장히 이제 뭐 제어를 컨트롤 잘 하고 물론 이제 한 번씩 감정이 터질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뭐 피를 바고 넘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에서 아, 이 인물이 이제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부하들한테도 다 끝났어라고 얘기하고 혼자 가면서도 다 끝났어. 그리고 떨어진 머리카락 다시 막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죠. 자기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과거 회상 장면을 보면 이제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저는 왠지 그 박통이 이제 뒤에 가면은 나는 흑백이 좋아 이런 대사랑 왠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부분에서 의도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의도하신 게 막 저기 아직 말씀하신 게 제가 의도한 거고요. 예. 감독님 좀 중심을 잡아주세요. 예. 좀 저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장면도 마찬가지고 그 박통이 혼자 불렀던 나중에 또 궁정도 안가에서 가수가 불렀던 황성 애터러가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옛날에 같이 했던 동지들은 다 친구들은 다 떠나고 결국에는 그 빈터만 남아 있는 그런 어떤 허무와 쓸쓸함,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흑백도.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흑백이 좋다고, 칼라는 싫다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 1인자가 2인자들을 계속 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2인자들이 1인자로 올라오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내는데 결국에는 되게 외로운 거죠. 그리고 허무하고. 근데도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점이 이게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보통 나이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이 좋아서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같이 뭔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본인은 어떤 그걸 또 견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그리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예. 네. 다음 질문. 네. 네. 예. 여자 지금 돌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꿈꾸는 김상지라고 합니다. 저는 남산의 부장들 보면서 배우들의 그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적고 되게 얼굴 근육을 살짝 이용해서 그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절제된 감정 표현이 너무 더 뭔가 심장을 보는 제가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독님께서 배우분들께 연출하실 때 의도하신 건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제목이 남산의 부장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원작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여기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원작의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된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혹시 500만, 1000만이 됐을 때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행히도 제가 물론 디렉션을 주죠. 그렇지만은 제가 디렉션을 주기 전에도 일단 배우들이 워낙 명배우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작품의 성격과 방향성, 색깔 이런 걸 이미 알고서 이제 현장에 다들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제가 구체적인 어떤 디렉션을 주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연기 톤을 잡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톤을 안 잡고 들어왔다면 이제 제가 계속 디렉션을 줘야 되겠죠. 그 톤에 들어오게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거 제가 저는 제목이 정말 좋아요. 그 남사의 부장들이. 왜냐면은 남사이라는 게 중앙정보부를 상징하고 그 시대 때 그 부장들 그리고 이게 또
2인자들의 이야기니까는 남산의 부장들은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고 굳이 바꿀 필요가 절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공약 5만 1,000만이 된다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임무 회원들을 모시고 GV를 하는 그리고 그때는 영화가 500만 1,000만이 되면 이제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니까 제가 특히 뭐 시나리오랑 콘티북을 가져와서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손님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아까 이제 뭐 관객 질문에서도 나오셨고 한데 이 영화의 원작 남산의 부장들을 쓰신 김종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렇지만 신문의 연재를 시작한 1990년 당시에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읽겠나 하는 제목을 제가 고집을 했던 보람을 지금 오늘 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감독님이 원작 얘기 잠깐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2년 한 2개월에 걸쳐서 연재가 되었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좀 분위기를 보면은 연재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재가 시작이 되었고 당시 어떤 연재를 하면서 어떤 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도 국정원은 버거운 존재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생겨서 18년이 끝났고 그로부터 십수년이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20년 가까운 그러니까 1961년부터 1990년까지니까 그 사이의 일들이 굉장히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상의 일들은 예컨대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면은 밤이 새잖아요. 자,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어느 분이 친척 중에 붙잡혀 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1985년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특종 기사를 하나 썼어요. 중공에서 어떤 군용기가 하나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중공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대만으로 보내는 것이 있다. 두 가지로 복수의 승무원을 신병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을 특종 기사를 썼는데 그 얘기를 해준 외교부 실무자를 얘기를 부르라고 해서 불지 않으니까 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고문 구타를 당했는데 빨가벗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가벗겨서 아무리 때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8월 이면은 내 구두에 땀이 얼마나 많이 적셔 있겠어요. 내 구두를 빨가벗긴 채로 세워서 불 때까지 물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빨가벗은 자기의 모습이 그 사람들 앞에서 취조관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나의 구두를 물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파렴치범이라거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조직이 불과 한 5년 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당시에 그 기사를 채택하게 된 것은 새로 오신 이제 편집국장이
나중에 한겨레 사장도 하신 김중배 국장이신데 그분이 어느 신문, 어느 기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김충식의 기획에 대해서 하자. 못할 게 뭐 있냐. 라고 채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도 1984년에 그보다 한 6, 7년 전에 안전기획부의 핍박을 받아서 1년간 해외로 망명 아닌 망명을 했던 또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얽혀서 이 남산의 부장들이 이 연재가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 시대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어떤 연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원작자분이 이제 보시기에 이번 영화 2번 보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원작은 이제 8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예, 궁금하시겠죠. 그 싱크로율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80% 정도는 골조와 석가래 그리고 건물의 구조는 같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의 디테일이 영화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 감독 말씀하시는 대로 그 김규평과 박용각이 친구 사이처럼 설정된 것은 사실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원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극화가 되면서 그 팩트가 디테일이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될 경우에 일종의 그 왜곡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문제 아니냐라는 hin란을 받을지도 몰라서 제가 과거에 그 신문사 동료들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관객들이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신은 다큐로 책임을 다 한 거고 예능의 이 문제로 다큐 작가한테 시비는 걸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혀 이제 같은 소재의 이야기일지라도 이제 매체가 다르면 또 어떻게든 그 매체에 또 맞게끔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2인자 간의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싸움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지만 동일한 어떤 사람이잖아요.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화적인 해석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그 이제 뭐 원작 이제 보시면서 또 원작분 만나셔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러기 네. 전에 네. 제가 간단히 애드리브를 좀. 그 우 감독께서 2016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이걸 영화화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10명의 이 정보부 역사를 내가 썼는데 그걸 나열을 한들 이게 이런 GV 밴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화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영화가 되겠소? 라고 했더니 구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론 브란도가 나왔던 대부 같은 영화를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이 꽤 뭐 생각을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의 책 안에 미행, 도청, 납치, 암살, 밀수 이런 거를 국가 공조직인 정보부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느와르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그 마피아들이나 뒷골목에서 갱들이 하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작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우 감독을 보고 내가 조금 반가웠던 것은 이 얘기는 내 처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래 내가 영화를 여러 GV 밴드라 미안하지만 잘 안 봅니다. 그런데 CBS의 권영철이라고 하는 기자하고 정치하는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부자들을. 그래서 그게 무슨 영화인데 그랬더니 뭐 보수 언론을 이렇게 신랄하게 묘사한 건데 괜찮은 영화입니다. 왜 괜찮냐 그랬더니 그 우민호 감독이 그 애드리브를 뭘 하나 집어넣는데 그것도 대단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조국일보의 주필이 오른팔이 잘렸잖아요. 근데 드러넣어 가지고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라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반전의 발상을 했다. 그래서 야, 그 기자 근처에도 안 가본 감독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과연 이병헌 뭐 이렇게 해서 잘 영화를 만들어서 나로서는 한 번쯤 개인적으로라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스스로 나를 찾아왔어요. 예, 뭐, 그걸 이 말씀을 처음 들어요. 사실 제가 내부자들을 그 대사는 윤태호 작가의 원작에도 없는 대사거든요. 제가 사실은 되게 회심의 어떤 대사였는데, 그 대사는 잘 이렇게 평가를 못 받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그게 어떻게 본다면 되게 내부자들에서 되게 내부자들을 어떤 나중에 이게 이 대사가 이 내부자들을 대표하는 대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몰디브 모히또가 가고 그건 이병헌 씨의 애드립이었고 제가 만드는 회심의 대사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약간 속상했는데 또 너무 저기 우리 김중식 교수님께서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정리할 시간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안경 쓰신 분.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11.6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했던 게 그 보안사령관 역으로 나왔던 서현우 배우가 얘기를 하다가 일공수 얘기를 꺼냈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꺼냈던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감독님이 의도하고 넣으신 건가요? 그게 궁금하고 또 그 박통이 계속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하는 대사를 딱 3번 하는데 그 대사도 실제 박정희가 자주 썼던 말인 건지 아니면은 감독님이 의도를 해서 넣으신 대사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원작자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해서. 이제 둘 다 영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내가 아는 한 검증되지 않지만 제가 우민호 감독을 평가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수 여단장 또 노태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실제로 양아들 같은 기용을 받았고 또 그런 사람이 당시에 곽 실장 밑에서 자지체립니다만은 작전 차장보라고 해서 별 달고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보안사령관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은 영화적으로 전혀 엉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 무슨 그 부분도 대단히 그 성공적인 극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재규가 실행하는 그 행동이 계획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김재규는 군법의 재판에서 계획적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우발적인 일을 저질렀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인 일이다. 이렇게 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김재규의 환경 자체가 그 밀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될 수 없는 그 아주 타이트한 진공 상태 같은 정권 말기였던 것인데 지금 말하는 대로 그 보스로서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러한 분위기로서 암묵지로서 벌어졌을 상황이다. 예를 들면 김형욱과 박정희의 관계 그리고 김재규와 박정희의 관계 또 차지철과 박정희의 관계는 지금 말하는 대로 그 권력 분랍이 같은 그러한 존재들 아까 뭐 우민호 감독이 얘기했지만 권력 강박증 같은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권력의 세계 안에 그 자리라는 것을 놓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왜 사람은 그런 걸 다툴까? 그 황성예토가 되고 마는 허망한 결말이 되고 마는 것이 역사적으로 피라미드 시대에서부터 3,500년 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개명되고 뭐 AI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과 자리에 대한 쟁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의 그 회고록에 보면 첫 프론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 회의실 웨스트윙, 그러니까 오발 오피스라고 하는 그 방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깜짝 놀랄 거다. 이거는 거의 3,500년 전에 나왔을 법한 얘기다. 얘기가 요즘에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하는 것은 암묵지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역사적 기록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민호 감독은 굉장히 탁월한 감독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꿈보다 해석이 좋은.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 대사를 얘기하셨는데 그 대사를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들 기억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어떻게 만들어 내셨는지 지금 설명을 네. 워낙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암묵적인 되게 그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네가 임자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의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킨 대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자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잖아. 이런 식인 거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민호 감독님, 김충식 작가님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개봉도 하기 전에 이렇게 또 저도 인물 GV를 좀 해봤긴 해봤는데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하면은 내부자들도 한 반은 가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지금 남아 계시는 걸 보니까는 제가 좀 괜찮게 만들었나 보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사실 인물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되게 영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과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또 매너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또 제공되어져 있고, 특히 그리고 제 영화 개봉할 때쯤이면은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데, 하여튼간 덕분에 아주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공약대로 영화가 좀 대중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다시 한번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를 1년에 뭐 한두 편도 잘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매니아 팬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9일날 기술시사회에서 처음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사실은 오늘 더 재밌게 봤어요. 예, 제가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마 이렇게 재밌게 볼 줄 모르고 저는 뭐 집사람 옆에 두고 좀 눈 감고 있으려다가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인호라고는 유명한 그 문필가가, 소설가가 영화 감독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 감독을 좀 시켜달라고 해볼까.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남산의 부장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여지도 많고, 또 이제 여러 번 보시면서 또 다양한 어떤 시각으로 또 영화를 또 즐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보신 인물들, 영화에 대해서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적극 추천을 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